일단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분열 분석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 개념 자체가 막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용어가 낯설고 이제 논리가 낯설어서 어려워 보이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이미 공부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먼저 네 가지예요. 요 변화의 반복 책이 사건, 증상, 욕망, 정동, 특이화, 그리고 자기 참조적 확언, 이렇게 6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전반부라기에는 좀 많고 이론에 해당하는 사건, 증상, 욕망, 정동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 금요일 같은 시간에 14일 같은 시간에 이거를 어떻게 그럼 실천을 할까, 어떻게 치료를 할까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 특이화 그리고 자기참조적 확언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사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건은 이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발생을 하는 거죠. 계속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매일매일 어떤 사람들은 매순간 매순간이 다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그 심리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정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이후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분기점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그 후를 나눴을 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 달라졌는데 이런 구분되는 지점이 있어야 그걸 사건이라고 해요. 아무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그게 커 보여도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 건 사고 정도가 될 겁니다.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 변화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변화를 만든다는 그 분명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미비하고 미시적이어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한 구절만 읽었는데 인생이 변했어요. 그럼 그것도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것에서 뭐 종교적인 어떤 경전을 읽었는데, 성경이나 불경을 읽었는데 그걸 읽고 인생이 변했어요. 그거 읽은 독서가 사건이에요. 이렇게 사건은 뭔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아도 사건일 수 있고요. 엄청나게 크게 벌어졌지만 그 사고가 끝난 이후에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이 분열 분석이 출발하기 전까지는 그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하나였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만들어내는 그 이유도 어떤 하나로 연결된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이 사건은 과거에 벌어진 어떤 사건이 지금의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간주하거나, 지금 발생한 사건이 내 인생을 미래에 어떻게 바꿀 것이다 라고 예측하거나, 미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게 단지 하나의 길로만 가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뤄왔어요. 분열 분석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라우마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 저 같은 경우 전쟁이라는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 사건이 나를 지금까지 유일한 하나의 길로 만들었어. 다른 방법은 없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생각의 구조로 이 사건을 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래적 사건으로 본다고 가정할 때는 이제 이런 거예요. 미래에 네네, 음소거 부탁드려요. 미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종말론이 대표적인 이 사건의 몰입이에요.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 개념을 통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992년 10월 28일에 이 세상이 끝나, 종말이야. 그럼 그 이후에 모든 게 변할 거야. 그리고 그 변할 수 있는 그 기점은, 그 방향성은 오직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전에 다루던 사건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변화가 단 하나의 길로밖에 안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3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수능을 봤어요. 사건이죠. 그러니까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망했어. 자, 이제 이거를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일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차이가 나타나요.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수능이 망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망했네. 내년에 다시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맞는 학교를 가서 반수해야지. 혹은 아, 망했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학교를 가서 거기에서 대학 졸업 후에 뭐 석사나 박사를 더 잘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사건으로 받아들이되 그걸 부정적인 하나의 길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수능 망했네.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길, 그 사건이 유일한 어떤 하나의 길로만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분열 분석 등장 이전의 사건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그 사건에 대한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 라고 할 때 오직 하나의 원인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 왜 떨어졌을까? 혹은 내가 수능을 왜 이렇게 못 봤을까? 하나의 원인만 찾아요. 공부를 안 해서. 오늘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하나의 원인만 찾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어떤 부정적인 일들, 그러니까 종말론을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종말론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종말론은 왜 일어날까? 라고 생각할 때 오직 하나의 원인만 찾는 거예요. 뭐 누가 죄를 지어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예전에 사건을 다루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서의 트라우마를 생각할 때 어떤 그 트라우마적 사건이 있는데 이 트라우마를 다룰 때도 오직 하나의 길로만 그 원인을 찾았어요. 특히 정신분석은 더욱 그랬어요. 다른 치료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이 분열분석 등장 전까지는 다 하나의 원인만 찾았는데 특히 정신분석은 고정된 하나의 원인만을 찾았죠. 그게 뭐냐면 네 성격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면 네가 왜 지금 우울하냐면 네가 왜 지금 불안하냐면 왜냐면 너는 과거에 엄마와의 관계가 그 모양이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원인으로 그 트라우마적 사건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적 사건 이후에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구조였다는 거죠. 수능을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예를 들면 아까 종말론을 예를 들었지만 종말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뭐 기후 위기가 찾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상상들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오직 하나의 길만을 생각해요. 그 오직 하나의 길만을 생각하니까 암울하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한 해석과 사건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조망을 할 때 그게 부정적으로만 조망되지 않아요. 오직 한 길로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긍정화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를테면 이번에 내가 제 내담자들 중에 많아요. 조증의 경우에 이번에 내가 라스베가스를 가면 난 부자가 될 거야. 내가 로또를 사면 난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지금 저 여자한테 말을 걸면 저 여자는 나한테 넘어올 거야. 뭐 이렇게 그냥 하나의 사건을 오직 하나의 경로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과거 원인을 해석할 때도 오직 하나의 원인만 찾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할 때도 오직 하나의 길로만 자꾸만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사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라고 분열 분석이 시작합니다. 분열 분석은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작동한 수많은 원인들을 찾습니다. 수많은 원인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이 난 그 상황에서 뭐 그 전쟁 자체의 원인을 저는 찾기보다 전쟁에서 내가 빠져나온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전쟁에서 제가 빠져나온 원인을 하나를 생각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나는 무책임해서 혹은 나는 사명감이 없어서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만 귀결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의 원인으로만 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수능이 망했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단지 그 하나의 원인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만 귀결을 시키게 되면 다른 해석의 여지, 다른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질 다른 많은 경로들에 대한 상상을 못해요.
그냥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각하면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질 일들도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분열 분석은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단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배치들이 다 원인이라고 봐요. 수많은 배치들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수능을 못 본 건 내 건강이 안 좋아서기도 하고, 내가 사랑의 그런 어떤 아픔을 맛봐서기도 하고, 뭐 공부를 그동안 안 해서기도 하고, 잠을 늦게 자서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작동을 한 거겠죠. 제가 있던 남수단에서 전쟁이 난 것도 내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 뭐 중국과 미국이 석유 채굴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고, 그거를 또 그 부통령과 대통령이 권력 싸움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배치들이 거기에 작동을 해서 수많은 원인들이 만들어져서 그 사건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 벌어질 일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이후에 가야 되는 경로들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꾸 하나로만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질 경로들을. 사람의 생각이, 뇌 구조가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뇌에 시상이라는 애가 있고, 이 시상이라는 애가 뭔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나머지 뇌들이 그 시상이 결정한 바를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 뇌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짜맞춰져 가는데 자연스럽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로 몰입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흘러가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열 분석은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고 아프게 만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의 방향성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건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주변을 배치하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사건 이후의 배치들의 변화는 무수하게 많은 갈래로 펼쳐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열 분석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은 다양한 원인이 있고 사건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인식이 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증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실패하면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건이 어쨌든 우리에게 변화를 줬고 다양한 길로 갈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어떤 한 길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하나의 라인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미 사건 이후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진입해 들어와서 뭐 트라우마 상태로 가든, 뭐 우울한 상태로 가든, 불안한 상태로 가든 하나의 경로로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 경로를 다시 바꿔서 여러 개의 경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 분열 분석 입장에서는 사건을 다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시점에 부정적인 상황이 됐다면 사건이라고 하는 게 변화를 만드는 기점이니까요. 사건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다시 만들어서 그 사건 이후에 다른 경로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때 다시 만드는 사건이 뭐 상담일 수도 있고요. 독서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경로의 수많은 사건 이후의 변화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 분석 입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네가 사건으로 인해서 변했으니까 다시 사건을 일으키면 다시 변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입장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즘이라는 개념이 사실 철학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혹은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사용이 될 때는 그냥 상호성 정도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리좀이 이런 측면에서, 사건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집니다. 이게 이제 그 분열 분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인데요. 분열 분석은 분열 분석의 가치관을 정리할 때 나무형 구조의 사고와 이 리좀형 구조의 사고를 분리를 합니다. 이 나무형이라고 하는 건 그 뿌리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이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뿌리를 사건으로 본다면요. 뿌리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이 기둥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뿌리 이후의 과정을 만들고 그 위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 가지들이 있지만 그 가지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기둥과 뿌리에서 기인한 결과물들 뿐이라는 거예요.
나무형은. 그래서 나무형 구조에서 생각해보면 이 나무는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라는 관점에서 이 나무형 구조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위에 펼쳐질 일도 하나, 그 이전의 원인도 하나,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떤 하나를 해결해야 하나가 해결된다. 하나의 그 관심을 갖고 그 하나를 해결해야 그 다음 하나도 해결된다. 이런 생각, 선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이 나무형 구조의 사고예요. 근데 실제 현상,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나무형이 아니거든요. 모든 건 리좀형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좀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거든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건데 그 땅 밑에 들어가면 감자나 고구마는 서로 줄기가 다 연결돼 있죠. 근데 그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감자는 줄기 식물이라고 하고 고구마는 뿌리 식물이라고 해요. 근데 구조는 같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지는 뭐 생물학적인 거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고구마나 감자처럼 혹은 완전하게 리좀형은 아닌데 반리좀으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담쟁이 같은 것도 그렇죠. 뭔가가 다 연결돼 있는데 각각의 뿌리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뿌리들을 갖고 연결돼 있는 이런 리좀 체계의 식물들처럼 실제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나무형일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연결돼서 나타날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시험에 이번에 수능에서 실패하면 반드시 내 인생은 망할 것 같고, 이게 나무형 구조라면 리좀형 구조는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어떤 그 뿌리가 없어진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게 뿌리 하나가 끊겨도 다시 연결돼서 또 접속돼서 다른 많은 갈래길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감자와 또 다른 고구마를 계속 생산해낸단 말이죠. 이렇게 리좀형으로 사실 세상은 돌아가지 전부 서로 엮여서 돌아가지 하나 뿌리가 하나가 없어진다고 그 식물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감자 하나 캤다고 그 감자가 다 죽지 않죠. 감자 캐도 다음에 가보면 또 막 널브러지면서 막 이렇게 포진돼서 감자들이 많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길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연결 접속돼서 생산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리조움이 갖고 있는 건 단지 연결 접속에서 끝나지 않고 그 연결 접속으로 인해서 하나의 변화가 전체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구조로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좀이 갖고 있는 건 단지는 우리는 연결돼 있어, 더불어 함께하고 있어, 이 정도를 넘어서서 예전에 우리가 그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나비 효과처럼 여기에서 어떤 미시적인 활동을 했을 때 저쪽에서는 다른 어떤 큰 영향력으로 가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뻗쳐나갈 수 있다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리좀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그 예전에 제가 되게 자주 드는 예인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어로는 Pay It Forward. 그 앞으로 더 갚아줘 이런 건데 이게 한국 제목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사회 선생님이 초등학생들한테 과제를, 중1이었나?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나? 과제를 내줘요.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업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연구해 와봐. 숙제를 냈어요, 과제를. 그러니까 뭐 중학생들이니까 뭐 별별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다 나와요. 어떤 애는 중국인들에게 일시에, 중국인이 인구가 많으니까 일시에 점프했다가 딱 앉게 만들면 그 중국 땅의 축이 흔들리면서 세상 대지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아이디어부터 해서 별별 아이디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지만 나만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을 받은 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세 사람에게 동일한 선행을 베풀고, 또 그 세 사람들은 각각 또 그럼 9사람이 되죠. 그 9사람은 또 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면 27사람이 되죠. 이렇게 3개씩의 선행을 계속해서 베풀면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선행을 베풀면서 세상은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회 선생님은 그걸 보고 야,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뭐 이 정도 반응을 해주고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만한 선행 3개를 합니다. 근데 그 3개를 한 사람이
또 다른 선행들을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 선행 운동이 뻗어나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선행을 계속하다가 어떤 사람을 돕다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 아이가 이 운동을 처음 만든 아이가 죽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거기에 혜택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장례식에 오는데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수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그 아이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선행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쫙 모이는데 끝이 안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이게 리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이 단지 하나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고 이 아이가 베푼 세 개의 선행은 사실 그렇게 아이가 무슨 선행을 크게 베풀 수 있겠어요? 굉장히 큰 선행은 아닌데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다룬 영화거든요. 그게 이제 리좀이에요. 분열 분석이 추구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어떤 원인자가 하나 작동됐을 때 그 작동된 원인자 하나는 단 하나의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분열된 원인도 분열된 수많은 것들이 있고 결과도 분열된 수많은 것들이 나와서 수많은 원인도 분석해야 되지만 수많은 결과들도 가능하고 또 예측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분열 분석의 기본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연결 접속된 고리들을 하나하나 다 고민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원인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암울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수능을 망쳤어요. 그럼 내 인생 끝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열 분석적인 관점에서는 큰 변화를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건데 미시적인 작은 변화만 줘도 내가 생각하는 그 암울한 것과는 다른 방향을 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나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수능을 망쳤기 때문에 내 인생 끝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끝났을 것 같은 그 하나의 길에 각도를 조금만 변화시켜도 미시적인 변화만 줘도 큰 변화들을 만들면서 망하지 않은 다른 인생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게 이제 분열 분석적인 입장인 거죠. 뭐 반대로 하면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했는데 미시적인 작은 하나의 행동이 부정적인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사건은 수도 없이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증상이라는 개념인데요. 그 분열 분석은 이제 가타리는 이 증상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증상이라는 표현을 의사들이 쓰니까 자기도 이 가타리도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증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증상이라는 말을 싫어했고 그래서 그 증상을 정의 내릴 때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돌파구로서의 붕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오히려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돌파구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붕괴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잘 생각해보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붕괴가. 그러니까 증상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병원에 가보면 증상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 증상은 겉으로 표현이 된 것뿐이고 그 증상을 보고 나서야 안에 진짜 암이 있는지 용종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배가 아픈 건 증상이에요. 근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배 아픈 증상 때문에 배를 관찰하다가 이거 암인데요 이럴 수도 있고 아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 음식을 좀 잘못 드셨네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증상과 병은 다른 거예요. 증상은 병을 발견하게 해주는 원인자죠. 증상은. 근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증상이 되게 중요하고 증상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 증상이 없는 게 무섭죠.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뭐예요? 췌장암입니다. 췌장암. 왜냐하면 췌장암은 증상이 없어요. 대장암이나 위장암 이런 건 증상이 있어요. 막 속 쓰리고 소화 안 되고 막 증상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증상을 갖고 병원에 가면 대장암입니다. 뭐 위장암입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췌장암은 이게 3기, 4기까지 갈 때까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증상이 나타날 때쯤 되면 죽는 거예요. 췌장암은 대체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증상이 없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증상은 이래서 신호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 의사들 이 영역에서는
증상 자체를 병하고 일치시켜버려요. 우울증, 예, 증상이거든요. 우울증은 우울하다는 건 증상이에요. 그 뒤에 암이 있어요. 어떤 암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든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경험이든 암이 있어요. 불안증은 증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불안해요. 그럼 그건 증상이에요. 그 증상이 있다는 건 이거를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울증이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해 주는데 우울을 낮추는 약을 줘요. 불안증이라 그래서 병원을 가면 불안을 낮추는 약을 줘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을 낮춰서 진짜 원인을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불안은 낮춰졌는데 다른 큰 문제가 다시 우회에서 크게 빵 하고 터지면서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가벼운 불안증이었던 게 나중에 막 강박으로 가고 강박이 뭐 조울증으로 가고 이러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증상이 발현이 되면 내가 우울해, 내가 불안해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서 보일 때 진짜 그 원인이 뭔지를 파고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불안이 나를 붕괴시킨 것 같고 그게 나를 끝장낼 것 같고 이 우울이 나를 끝장낼 것 같지만 그건 증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의학계에서는 그 정신의학계에서는 이걸 증상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증상으로 안 보고 그거 자체를 장애로 봐서 우울장애란 이름을 붙이죠. 근데 그건 이제 인지심리학 체계에서는 뭐 DSM-5나 이런 미국발 심리학에서는 다 장애로 보거든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고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질서가 다 흔들어졌다는 거예요. 디스올더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정신분석이나 교류분석, 분열분석 계열의 이런 분석 계열에서는 그 증상이라고 봐요. 이걸 우울 증상이라고.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병을 그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을 기점으로 파고 들어가서 진짜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발견해서 도려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증상 자체를 다룰 때 이 분열분석에서는 이 증상을 고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암덩어리를 찾기 위한 좋은 신호예요. 네, 증상이 있다는 건.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그냥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가는 자살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증상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좋은 신호예요. 저 같은 경우 증상이 뭘로 나타났냐면 신체로 나타났어요. 환향. 제가 전쟁터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 피 냄새를 많이 맡았어요. 피비린내를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과거에 피 냄새를 맡았으면 그 과거의 피 냄새와 현재 나고 있는 어떤 빨간 음식에서 나는 김치 냄새, 핫소스 냄새 이런 걸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근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는 피 냄새가 지금 빨간 음식을 봤을 때 과거가 현재로 침투해요. 과거의 감각이 현재의 감각으로. 이게 침투적 재경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에서 나타나는 아주 주요한 증상이에요. 어떤 경우는 과거의 감정이,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 같은 과거의 감정이 현재로 침투해요. 이것도 다 침투적 재경험이에요. 이렇게 과거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는 침투적 재경험을 할 때 이게 이제 트라우마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저에겐 이게 증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병이 아니에요. 핫소스를 봤는데 제가 처음에 이 증상이 발현됐을 때 제 옆에 아내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딸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핫소스가 있는데 그 핫소스에서 그 전쟁터에서 맡았던 그 진한 피비린내가 확 나면서 구역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화장실 가서 구토하고 막 이렇게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죠. 근데 그때 만약에 이거 이상해 병이야 이러고 냄새를 안 맡으려고 하거나 그 냄새를 계속 피해 다니거나 이랬다면 고칠 수 없죠. 증상이 발현이 됐다면 그 증상을 타고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내 후각이 붕괴가 됐죠. 그러나 그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진짜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수정해서 내 감각, 증상으로 나타나는 감각을 다시 살게 만들어야죠. 이걸 만드는 원인이 뭐냐면, 이 증상을 만드는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뇌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인식틀과 해석틀이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냥 평소에
우리는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먼저 감각으로 받아들여요. 감각은 이제 측두엽과 후두엽에 있는데 그 5개의 감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이 5개의 감각으로 외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감각이에요. 그리고 얘가 측두엽과 후두엽으로 가는 게 지각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모여서 전두엽으로 가는 게 통각이에요. 정보들이 전두엽에서 종합이 돼요. 그 뒤에 해마로 저장이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해마. 해마는 장기 기억 장치예요. 그렇게 저장돼 있는데 얘가 이제 첫 번째 정보가 됐을 때 그 다음 정보들이 또 들어오죠. 감각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인지하고 그게 이제 그 측두엽이나 후두엽에 있는 지각 단계로 갔다가 다시 또 통각이 돼서 또 해마로 가는데 원래 있던 기억하고 새로 들어오는 기억이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원래 있던 기억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억이 그게 두려워요. 자기는 생존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기억이 있을 때 이 해마로 못 들어오게 해마에 있는 기억들이 역으로 흘러 들어가서 신빈 기억들이죠. 새로 들어오는 기억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끌고 들어와서 다시 해마로 넣어요. 이게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들어오는 객관 정보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과거 기억들에 의해서 해석돼서 저장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 기억이 현재의 기억, 새로 들어오는 기억들을 인식할 때에 그물망이 하나가 쳐지고요. 이 전두엽에서 해석할 때에 해석 그물망이 하나가 또 쳐져요. 그래서 후두엽이나 측두엽에도 인식틀이라고 하는 그 감각을 그대로 뇌로 받아들이는 인식틀이 있고요. 해석할 때 해석틀이 또 있어요. 부정적인 해석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칭찬해줘도 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넌 정말 예뻐 이렇게 말해줘도 비꼬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너의 미래는 밝아. 우리의 미래는 밝아. 성경에 종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써놓고 있어.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원래 있던 그 해마에 원래 들어있던 게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한 상황에서는 그런 긍정 정보를 안 받아들이고 부정 정보로 다 받아들여서 암울한 종말을 또 꿈꾼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인식틀과 해석틀의 작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증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증상이 발현됐을 때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인식틀과 해석틀에 의해서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다양한 경로의 긍정적인 길들을 하나도 안 보고요. 10개의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의 이후에 벌어질 그 사람의 경로의 가지수들이 10개 있겠죠. 더 되겠죠. 수만 개 되겠죠, 사실. 그 중에서 해석틀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경로 하나만 딱 선택해서 내 미래는 이럴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수능을 망하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매년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경로를 겪는 거예요. 수능이 망해도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수능이 망했는데 뭐 엄청 성공하는 사람, 수능이 망했는데 의사가 될 수 있고, 수능이 망했는데 검사가 될 수도 있고, 수능이 망했는데 사업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수능이 망했는데 진짜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수능이 망했는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수능이 망했는데 부모님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이 수많은 가지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인식틀과 해석틀이 단 하나의 경로, 내 인식과 내 해석에 의하면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릴 거고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단 하나의 경로로만 해석을 하고 그 길 하나밖에 없다고 간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식틀과 해석틀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지는 그 사람이 과거의 사건들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인식하는 방식과 해석하는 방식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걸 다양화시켜주고, 미래가 그 하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미래가 있어. 더 분열된 미래가 있어. 그 사람이 하나로만 고정시켜 놓은 미래들을 다양하게 분열시켜 주는 거예요. 그 기억 체계는 그 이제 인식틀과 해석틀로도 이해를 했지만, 요것도 이제 가타리 살았을 당시에 신경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한 내용인데요. 그 우리가 외부 입력을 이 뇌를 좀 더 깊게 현미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요 인간의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있는 것처럼 이 수상돌기와 축삭돌기를 기준으로 한 뇌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그 깃털처럼 생긴 데로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정보들이 들어와서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아래에 있는 깃털 같은 데로 나가서 그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경로를 통해서 해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요때 요 수상돌기와 축삭돌기를 거치면서 이 정보들은 보통 30%가 다 유실돼요. 전부 유실돼요. 여기 저하고 같이 천계의고원 그 독파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천계의고원에도 이 그림이 나오죠. 예,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한 30%가 유실되는데 그 유실된 공백을 뭐가 메꾸냐면 글리아라고 하는 뇌세포가 메꿉니다. 글리아라는 이 뇌세포는 지금은 이 가타리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여기까지는 연구가 안 됐지만 지금은 치매 치료제로 사용이 돼요. 글리아는 그 기억 덩어리의 뇌세포고요. 그 공백이 30%의 공백이 생기면 논리성이 붕괴되겠죠. 정보가 30%가 없으니까 논리성이 붕괴되겠죠. 이어지지 않겠죠. 그 정보들이. 그 자리를 과거에 있던 기억세포인 글리아가 그 자리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새로 들어오는 정보의 30%를 메꾸면서 우리의 해마로 그 기억 정보들이 담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인식틀, 해석틀을 거쳐서 해마로 들어갈 때 원래 있던 기억작용들이 교육돼서 들어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더 그 면밀하게 이제 신경세포를 중심으로 뇌세포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런 과정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어떻게 사건을 해석하고 어떻게 사건들을 받아들였는지에 그 어떤 하나의 관습성,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로만 자꾸만 함몰시켰던 그런 내 인생에 대한 혹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이제 설명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원인을 찾고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익숙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글리아가 과거 기억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분열 분석은 이 뇌가 갖고 있는 이 습성을 깨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분열 분석은. 그래서 과거의 원인 하나만 찾도록 자꾸 구조화된 뇌를 펼쳐야 되고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로만 고정시키는 게 우리의 뇌 습관인데 그것도 분열시켜서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때 어떤 작용이 들어가냐면 요때 들어가는 작용이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이질적인 생각과 이질적인 경험들, 이질적인 사상에 대한 수용, 이질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던 답습해왔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생성되는 거죠. 새로 들어오는 기억들과 함께. 이거를 요즘에 그 가타리가 이거를 주장할 때는 이 이론이 없었는데요. 이걸 요즘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신경가소성이 뭔지는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요즘에 아주 핫해요. 신경가소성은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와서 그 이제 고정돼 있던 시냅스, 우리 뇌의 정보가 어떤 하나의 통로로만 가게끔 돼 있는데요. 과거의 습관 때문에. 근데 그 하나의 통로로만 가게 돼 있던 그 뇌의 경로를 새롭게 연결시키고 바꿔서 뇌의 그 생각의 경로나 활동의 경로들을 다양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이 이 신경 가속성 이론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신경 가속성 이론이 활발해지기 전에 이제 분열 분석 속에서 가타리는 이미 이제 이런 해결 방안들을 구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원인을 찾고 하나의 결과를 찾게 만드는 이 인간의 뇌의 습성들을 벗어나서 다양한 원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다양한 미래들과 다양한 변화들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게 자율적이고 유동적이면서 주체성을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분열 분석은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해오던 습관들이나 생각이나 감정 반응이나 행동들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습 뭐 이런 것들에 나를 열고 개방해서 그런 것들을 상호작용, 상호 침투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게 우리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칸트 같은 경우는 매일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가타리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자동화되어 있는 습관, 규칙적인 습관이죠. 자동화되어 있는 습관, 생각도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생각도
자동화되는 거. 그래서 어떤 외부의 메시지나 외부의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자동화돼서 그냥 생각에 어떤 곰곰하게 생각 안 하고 다양화시켜서 생각 안 하고 하나의 생각으로 자동화돼서 딱 바로 산출되는 그런 자동화돼 있는 인식들과 해석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이제 분열 분석은 보는 겁니다. 근데 칸트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칙적인 생활 되게 편하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이 만들어내는 생성이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 이상은 생성해내지 못해요. 하나의 경로로만 계속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생산성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 방식들이. 그래서 이런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생산성을 피폐하게 만드는 자동화된 생각과 자동화된 생활 습관들이 분열 분석 입장에서 볼 때는 정서적으로 제일 위험한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가타리의 발상은 가타리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가타리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창조적 진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물질과 기억. 박정훈 선생님. 네. 베르그송. 세상에 베르그송을 까먹더니 그 가타리는 자기는 메를리 퐁티라는 학자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는 얘기해요. 근데 제가 가타리를 쭉 읽고 메를리 퐁티도 다 읽어보고 그 베르그송도 다 읽어봤는데 베르그송의 영향을 저는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가타리가. 베르그송이 이 이야기를 했고 그걸 이제 가타리가 그 베르그송은 좀 철학적으로 풀어냈는데 가타리가 그거를 이제 가타리는 병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과학자들하고 많이 소통을 했고 가타리 당시만 해도 이제 베르그송 당시보다 훨씬 더 그 뇌과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전이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켜서 이거를 정신의학적으로 좀 개발을 해냈죠. 그래서 자동화되어 있는 생각에 대한 위험성을 처음으로 이렇게 경고한 건 스피노자였고요. 스피노자가 가볍게 그거를 언급하고 갔다면 그 베르그송은 창조적 진화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물질과 기억이라는 데서도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를 깊게 철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거를 가타리가 좀 실체적으로 분열 분석 통해서 상담과 정신의학 속에 좀 많이 녹여냈죠.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드디어 욕망인데요. 욕망이 정말 말이 많아요. 앞에 그 사건과 증상에 대한 견해까지는 기존 정신의학이나 정신분석에서 그래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받아들여요. 많이 진보됐다. 프로이드나 라캉보다 상당히 진전했다. 이런 평가들이 그 정신의학이나 정신분석 내에서도 많아요. 근데 정신의학과 정신분석이 분열 분석을 안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욕망이론과 정동이론이에요. 여기에서 완전히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그 분열 분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욕망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욕망은 결핍에서 온다고 이해를 했어요. 결핍.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결핍에서 온다고 보면 뭐 과거에 공부 안 했던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 엄청 시키잖아요. 이게 결핍인 거죠. 가난하게 산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은 절대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에게 있었던 결핍들을 좀 이렇게 과거에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애착이나 집착, 애착에 대한 집착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가타리는 여기에 동의를 안 해요. 그럴 수 있지. 결핍 때문에 욕망이 생길 수 있어. 이걸 완전히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욕망을 억압하거나 욕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욕망은 결핍에서 온다고 했을 때는 욕망이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이제 욕망을 향해 쫓아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욕망은 결핍에 대한 대체물이기 때문에 본체를 해결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헛것을 쫓는 거야. 이런 입장이 이제 과거 분열 분석 등장 이전의 입장이었다면 그 이제 가타리의 입장은 욕망이 주는 생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은 결핍에서 온다기보다 결핍에서도 오지만 대상에서 온다는 거야. 대상에서. 그 결핍도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핍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결핍보다 대상성이 더 우선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돈이 결핍이 돼서 돈에 대한 욕망이 생겼다고 할 때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돈이 결핍되지도 않잖아요. 가방에 대한 욕망은 왜 생길까요? 가방이 있으니까 그 앞에. 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욕망할까요? 아이폰하고 삼성의 갤럭시 폰을 만들었거든요. 스마트폰 옛날에 투지폰 쓰다가 스마트폰이 앞에 생겼으니까 스마트폰을 욕망하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스마트폰을 욕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핍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지만 대상이 있기 때문에 결핍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상을 다루는 게 먼저지 자꾸 결핍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정신분석이나 그 분열분석 등장 이전의 심리학에서 욕망을 다루는 방식은 결핍을 채우거나 혹은 그 욕망 자체가 실현될 수 없을 때 그 욕망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혹은 그 결핍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그 욕망을 다뤘는데 분열 분석에서는 그 욕망 자체를 다룹니다. 그래서 욕망을 어떻게 다루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욕망 아까 그 사건처럼 욕망도 이 욕망을 생기게 만든 다양한 원인과 배치가 있다고 봐요. 다양한 원인과 배치, 욕망을 생기게 만드는. 그러니까 한번 지금 각자 자기의 욕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욕망을 생기게 만든 굉장히 많은 배치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남수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선교사로서 혹은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구원자적 욕망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자적 욕망 자체가 하나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럼 저는 그 전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자적 욕망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구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원인으로 구원자적 욕망이 생겼을까요? 이제 분열 분석 입장에서는 제가 저한테 구원자적 욕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돕고 제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할 때 저는 진짜 제 재산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어떤 구원자적 욕망인데, 그럼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구원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구원자적 욕망이 생겼을까? 이러고 돌이켜보면 저는 그냥 구원자적 욕망이 늘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저를 분석을 해본 거죠. 정신분석 개념에서는 제가 구원자적 욕망이 왜 있는지를 아무리 분석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신분석 박사거든요. 박사에서 정신분석을 전공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 하는 정신분석가들에게 3년 반을 교육 분석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지 간에 정신분석에 있어서는 제가 뭐 그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만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에게 구원자적 욕망이 왜 생겼는지 제가 분석이 안 돼요. 저를 교육 분석하셨던 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 중에 두 분이 제 교육 분석, 세 분이 해줬죠. 세 분이 제 교육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분들이 분석해 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분열 분석적인 입장에서 결핍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적 욕망을 가진 게 1차적으로는 기독교적 토대에서 자랐어요. 저희 모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막 죽은 사람 살려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죠. 나도 이제 거기에서 벌써 모델링을 통해서 저한테는 1차적으로 이제 구원자적 욕망이 이제 들어왔고요. 제 아버지를 통한 모델링, 그리고 책, 소설이나 이런 데서 저에게 이제 줬던, 특히 영화에서 저는 그 서부 영화 쉐인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영화, 소설 이런 거는 다 히어로물이에요. 히어로물. 그러니까 히어로물들이 저한테 자극적이에요. 희망을 주고. 이게 이런 배치들, 제 주변에 있었던 이런 많은 배치들이 저를 구원자적 욕망으로 몰아놨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제가 어린 시절에 뭐 친구가, 저희 집도 되게 판자촌 동네 같은 데서 살아서 저희 집도 되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장산이라는 그 산 밑둥에 있는 그런 좀 가끔 수도도 안 나오고 이래서 이렇게 펌프에서 물 먹는 그런 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친구가 학교에 왔는데 공책 살 돈이 없어서 공책이 없이 늘 다녀서 그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런 걸 보고 제가 아버지한테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공책 10권을 주고 그래 그럼 예쁜 마음이다 이러고 갖다 주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갖다 주고 이런 게 너무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핍이었던 게 아닌 거예요. 저희 구원자의 욕망은 어떤 경험들 내가 그 책을 볼 때든 영화를 볼 때든 드라마를 볼 때든 뭐 성경을 읽을 때든 그리고 내가 사는 그런 삶 속에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그 차이들 속에서 반복되던 어떤 경험들이 에너지가 돼서 저에게 구원자의 욕망을 형성한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의 원인으로 딱 작동해서 이 욕망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배치들과 다양한 원인들이 하나의 욕망을 구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구성하는 과정에 어떤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이 형식은 일단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져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형식은. 뭐 예를 들면 인생 전체를 보면요. 사람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죠. 초등학교 때 왜 공부한다고 배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계속 뭘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너 커서 뭐 될래? 어른들이. 우리 누구누구는 우리 땡땡이는 의사가 될 거야. 그림을 잘 그리는 거 보니까 화가가 되겠네. 뭔가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는 그 전체 과정 속에서 뭐가 코드화되냐면 좋은 직업을 갖는 것으로 이 모든 이 공부하는 이 과정들이 전부 다 좋은 직업을 갖는 것으로 코드화가 되죠. 성공이라고 하는 코드가 이런 걸 코드라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뭐 가방을 싸고 학교를 가고 이제 이렇게 선형적으로 하나하나 나오는 게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형식이 반복되면 이걸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코드는 욕망을 만듭니다. 이런 반복된 것이 코드화가 되면 반드시 이것은 에너지가 돼서 그것에 해당되는 욕망을 만들어요. 그렇게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반복하는 어떤 선형적인 라인을 갖고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그런 코드들이 결국은 어떤 그 코드의 한 단위에 욕망을 만들어요. 욕망을. 그거예요. 그거. 지금 제가 여기 그림을 보면 주체적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각형 안에 애착 욕망, 창작 욕망, 심리, 사람, 신앙 이게 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욕망인데 이 욕망들을 토대로 제가 이제 뭐 그 작가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창작 욕망과 애착 욕망, 심리 이런 것들이 하나로 흩어져서 하나로 묶여서 작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코드를 갖고 쭉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작가는 제가 이제 작가로서 시나리오 작가로서 영화사에 취업을 했거든요. 월급이 50만 원인 거예요. 도저히 이거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랬더니 먹여준대요. 재워주고. 그 영화사에 침대도 있고 라면도 막 쌓아놨어요. 야, 이 라면 먹고 이 침대에서 자면 돼. 그리고 6개월 만에 나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본주의적 흐름이 저한테 이거를 못하게 막아놨죠.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난 돈을 벌 것인가? 나의 창작 욕망을 실현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개가 부딪힐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의 경로를 다 뭐가 방해를 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 욕망이 어떻게 꺾이고 또 다른 뭐가 방해하고 이게 또 어떻게 꺾이고 이런 거를 지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선형적으로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런 선형적인 코드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걸 우리 인생을 보면서 다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왜 생겼는지를 보면 이 많은 원인들이 작동해서 하나의 그 결과물로 쭉 끌고 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사회가 만든 어떤 코드화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지도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욕망은 다 단일 모델화예요. 지금 많은 경우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많은 경우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생애 코드들을 다 갖고 가죠. 전부 단일 코드로 다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가 통제하기 좋거든요. 그렇게 단일 코드로 다 가요.
근데 분열 분석은 어떤 목적을 갖냐면 그 단일 코드를 사회가 규정하고 남들처럼 만들어가는 그 코드가 아니라 이걸 모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이나 뭐 아빠나 뭐 이런 것들을 모델 삼아서 아니면 서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런 게 제 인생의 모델이 돼서 제가 그 구원자적 욕망을 갖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하나의 모델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뭐 성공 신화 뭐 이렇게 기업에서 회장되고 이런 게 다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드라마에서 본 모델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부자가 됐다더라. 이게 다 우리의 모델들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모델들은 다 하나의 모델이에요. 하나의 모델. 딱 한 모델. 근데 분열 분석의 목적은 뭐냐면 이 하나의 모델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모델. 그래서 이걸 자기 모델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형성해준 모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참조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내재성을 참조해서 나를 참조해서 나의 모델을 만드는 게 분열 분석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생기고 트라우마에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라인이 있는데 그것도 무엇인가의 모델 때문인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뭐 구원자적 욕망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사적인 모델이 있었고 제가 그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 제가 선교사를 할 때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에서 뼈를 묻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선교 교육을 받을 때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거기 나오는 선교사를 다 죽어요. 우리나라를 그리고 양화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선교사들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를 꼭 방문을 시켜요. 가면 우리나라에 선교 와서 죽은 사람들의 그 무덤들이 다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배워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나도 선교지 가서 뼈를 묻어야 돼. 뼈를 묻어야지. 이런 모델이 생긴 거예요. 모델. 하나의 모델.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의 모델. 근데 분열 분석은 그건 그 사람들의 모델, 그 사람들의 자기 모델하고 너의 모델은 뭐야? 라고 묻는 거죠. 그거는 내가 만드는 거야. 자기 모델. 그래서 자기 모델을 각자가 자기 모델화를 만드는 게 다 합치면 이걸 메타 모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열 분석의 목적은 단일 모델,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한 단일 모델을 전부 다 분열시켜서 각자가 자기가 모델이 되는 그 메타 모델로 만드는 게 분열 분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코드를 가지고 자기 모델을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코드를 갖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때 엄마가 깨워요. 엄마가 밥을 먹여요. 엄마가 양치질을 시켜요. 엄마가 가방을 싸요. 엄마가 학교 내보내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공부시켜요. 선생님이 수학책 펴라 그래요. 선생님이 국어책 펴라 그래요. 선생님이 종치고 니네 가라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라 그러니까 와요. 이거는 자기 모델이 아니에요. 자기 코드가 아니에요. 이 선형적인 코드는 다 타자에 의한 거죠. 내가 눈을 떠요. 내가 밥을 먹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학교를 가요. 내가 끝나고 와요. 이런 건 자기 모델이에요. 같은 행동이라고 해도.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내가 뭔가를 끝내는 코드가 생애에 많을수록 일상에 많을수록 자기 코드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게 자기 주체성을 생산하는 거고 그게 자기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델은 단일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아빠 모델, 직장에서는 뭐 상담사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 모델, 각자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단일한 하나의 나의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형성해 나가죠. 그래서 모델화를 한다는 건 내 배치를 변형시키는 작업이 돼요. 요게 욕망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동인데요. 이 정동은 그 아까 앞에서 말했던 모델 그 코드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쭉 뭐 하는 선형적인 코드가 있죠. 그 코드 하나당마다 감정들이 있어요. 정동이 있어요. 정동은 감정을 만드는 그 전후 상황까지의 모든 행동 반응들을 포함하는 게 정동이거든요.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전부터 감정이 생긴 후까지를 다 포함해서 정동이라고 해요. 감정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동이 탈주의 에너지예요. 탈주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떤 코드에서 내가 탈주하겠다 할 때 그 코드에는 탈주하고 싶은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는 부정적인 정동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긍정적인 정동으로 바꿀지, 그 코드에 무엇을 변환시키면 내 감정, 내 정동은 긍정적이 될지를 관측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내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이렇게 해서 회사 가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정동을 만드는 코드다라고 하면 어떤 코드를 바꾸면 정동이 편해질까? 근무 시간을 출근 시간을 8시에서 10시로 늦추면 좀 내 정동이 좋아질까? 간단하게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코드를 보면서 각각의 내 인생에 있는 여러 코드들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코드들을 다 보면서 그 코드들마다 갖고 있는 정동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 코드에 들어가 있는 행동은 되게 강력해 보이고 실체가 있는데 그 안에 정동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동 때문에 그 코드가 살아있어도 될 수도 있고 코드를 빨리 없애야 될 수도 있어요. 정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그 코드가 아니에요. 그 코드로부터 나오는 정동이죠. 감정이지. 감정 때문에 힘들지 내가 아침에 눈 뜨고 가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눈 뜨고 학교 가는 과정이 안 좋은 감정을 만드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제가 잘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 감정, 정동이라고 하는 건 손에 잡히지 않죠. 가상적이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근데 이 정동을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분열 분석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담론성, 이데올로기가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 대통령이 이제 뭐 이를테면 탄핵당했다 이럴 때 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은 막 대통령보다 더 힘들어하죠. 정동이 생기죠. 어떤 담론성에서 내 몸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담론성에서 만들어지는 정동들, 뭐 민주주의에서 만들어지는 정동들, 뭐 자본주의, 뭐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종교성 이런 이데올로기가 만드는 정동이 있고요. 감각이 만드는 정동이 있어요. 감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내 실제 신체적 반응들이 만드는 정동이 있어요. 근데 분열 분석은 이 감각 블럭이라고 하는 감각이 만드는 정동이 우리 정동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봐요. 이데올로기로부터 어떤 정동이 만들어졌을 땐 일단 잠깐 스톱. 그리고 내 감각적인 반응들이 어떠한지 그 감각 블럭을 중심으로 그 정동을 접근하는 걸 더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담론성에서 발생하는 정동은 대체로 이제 내 것은 아니고 이건 주어진 주체성이고요. 감각에서 발생하는 전동이 내가 주는 주체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주어진 것과 주는 것을 조금 내 인생에 내가 주느냐 아니면 밖에서 내 인생에 주어지느냐 이걸 중심으로 내가 주는 게 뭔지를 판단하면서 이 정동을 중심으로 코드와 욕망을 구성하는 걸 이제 분열 분석이 추구하죠. 그래서 정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로만 딱 가지 않고 아주 다수의 대상들이 상호작용한다고 보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감정들을 다 우울로 전환시켜 버려요. 수치심도 우울하다고 느끼고요. 불안해도 우울하다고 느끼고 심지어 심각해지면 신나는 일도 우울하게 전환시켜서 받아들여 버려요. 하나로 몰입해요. 불안이 큰 사람들은요. 다 모든 감정을 다 불안으로 수용해요. 하나로 다 몰입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분열시켜서 우울한 줄 알고 관찰을 했는데 사실은 우울 안에 자기가 우울하다고 느꼈던 거 안에 수치심, 불안함, 미안함, 죄책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내가 몰입했던 감정을 다 분열시켜서 섬세하게 하나하나 그 분열된 분자화된 감정들을 내가 직면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분열시킬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오히려 더 해방이 가능해지는 거죠. 분위기를 봐서 알지만 처음부터 사건부터 정동이 오기까지 전부 몰입된 걸 분열시키는 작업을 계속하죠. 그래서 분열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코드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정동을 중심으로 내가 행복하고 긍정적인 정동으로 중심으로 그 코드를 구성해야지 그래야 해서 그 코드를 구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코드를 구성할 때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떤 정동이 있는지를 늘 관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행동을 실현하든 정동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해야 하니까 라고 하는 데서 그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에 몰입하면서 편집적인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정동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그것들을 할 때 내 인생이 내 코드를 내가 컨트롤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코드를 자기가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주체성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나머지 두 파트가 특이화랑 자기 참조적 확언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이었다면 그 특이화랑 자기 참조적 확언은 실제로 이걸 어떻게 그 바꿔냈는지 약간 치료적 접근들이 나옵니다. 가타리는 그 분열 분석의 프로토콜은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서사가 있고 사람마다 증상이 다른데 하나의 규정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봐서 이론적 함의들만 가득 남기고, 그리고 프로토콜은, 그러니까 치료 방식은 그 내담자마다 다르게 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봐서 프로토콜을 많이 안 남겼는데, 그래도 그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가타리가 치료를 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 임상 기록, 임상 논문들도 꽤 있거든요. 그 분열 분석 임상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임상 논문들을 통해서 가타리가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 자기 참조적 확언은 담은 거고요. 그리고 가타리 이후에 그 분열 분석을 발전시킨 다른 학자들이 활용했던 방식들, 이런 게 이제 자기 참조적 확언에 조금 더 들어가 있어서 다음 주엔 특이화랑 자기 참조적 확언 통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가 나타날 건데, 이제 특이화는 가타리가 한 걸 중심으로, 자기 참조적 확언은 그 후대의 다른 학자들이 한 걸 중심으로 그렇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